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고영환의 평양 현미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흥미로운 아이템 3개를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재미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북한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난 방송 때 저희들이 김정은이가 이제 근위 서울 유경 백공호 땅끝 사단,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지난 13일 날 갔었는데 11일 지나서 지난 24일 날 또 갔어요. 네. 두 근데 번째로 지금 연달아 방문을 한 겁니다. 연달아 갔는데 그 탱크 사단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위가 붙고요. 근위라는 게 이제 근위병이라는 그렇죠. 근위. 네.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한 부대라 해서 서울. 그다음에 초기 사단장 이름이 유경수라 그래서 유경수. 유경수. 땅끝 사단은 원래 백공호 땅끝 사단, 전쟁 때 백공호 땅끝 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위 서울 유경수 제 백공호 땅끝 사단을 갔는데 이름 참 길어요. 예, 그게 이제 저 부대가 조금 우리가 심상치 않게 봐야 되는 게 저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네. 우리 제일 서울의 제일 빠른 축으로 파주 쪽으로 해서 서울로 네. 내려오는 그 축의 공격을 담당한 탱크 사단이고요. 네. 저건 이제 저 13일 날 이달 13일 날 김정은이가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를 김정은이가 모는데 저 사진을 저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김정은 얼굴이 너무 커야 되는데 또 탱크 강력한 탱크도 보여줘야 되겠고 김정은 얼굴도 보여줘야 되는데 저거는 좀 너무 약간 목각 인형 같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 예. 저 아마 찍은 사람도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찍었을 것 같은데 저걸 갔다 온 거는 전번에 한번 피뜩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보다는 이제 24일 날 같은 네. 방송이 아주 같은 그 사진이 아주 웃기는 사진이 나오는데 저 이제 백공호 땅끝 사단을 갔는데 백공호 땅끝 사단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다른 사단, 보병 사단이나 기계가 사단 사단장들은 별이 하나입니다. 네. 와. 북한 말로 소장, 소장이죠. 우리 말로는 준장이고요. 준장. 네. 근데 백공호 탱크 사단만은 별이 3개입니다. 아, 그래요. 저게 중장이네요. 중장, 네. 뭐 북한 말로 상장, 네, 북한 용어로는 상장입니다. 상장이에요. 그렇게 김정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살아가는 부대. 그렇죠. 저기는 가면 온통 3대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저 부대인데 저 부대에 가서 우리가 뭐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한반도로 추정되는 지도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본보기 부대다. 네. 조선인민군의 전군의 본보기 부대라고 뭐 공격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받으셨고 세심한 지도를 주셨다. 그리고 저기를 갔어요. 저 병사들이 침실인데 김정은이 굉장히 만족해하죠. 네. 그런데 저게 한 2개 소대 정도가 들어가는 병실입니다. 네, 그 덧붙인 말이 예. 정말 현대적으로 잘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편의를 잘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저 사진인데 저게 이제 넓이가 90cm. 90cm요. 딱 침상의 조선인민군 그 저게 지금 한 침상의 넓이가 90cm라는 것이죠. 네. 저게 북한군 표준 넓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약간 그 저 먹방하는 친구들 나오면 막 돌아 눕지도 못할 거예요. 네. 군대 나가면. 네. 저게 이제 90cm라는 거 저걸 보면서 아주 현대적으로 잘 꾸려진 부대를 보고 만족을 표시하셨다 그러는데 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도 사실은. 저 사진 보고 숨이 확 막히는 게 예. 일단은 저 좁은 공간에 한 40명 정도가 들어가고 예. 남자들이니까 또 훈련하고 오면 그 발냄새도 날 거고 그 그렇죠. 냄새가 빠지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환풍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게 지금 인권적으로 저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나 그 개인들의 어떤 그 그렇죠. 개인 그 침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온 사물함도 다 마련해주고 그렇죠. 이제는 정말 한 공간에 한 6명 정도가 들어가봤자 많이 들어가는 예. 많은 면에서 굉장히 선진화가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의 어떤 그 병실 아닙니까? 예.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저기는 정말 닭장이다. 저게 이제 보시죠. 저게 이 단층짜리가 아니고 2층짜리입니다. 그렇죠.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게 딱 어떻게 보면 수용소 같기도 해요. 또 2층은 일어나면 제대로 앉지를 못하겠는데요. 일어나면 저 천장이 일어나면 있으니까. 머리가 닿죠. 네. 그러니까 허리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아이고. 저기다가 이제 뭐 이름이랑 몇 중대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요. 여기 네네네. 누구 자리라고. 네. 그리고 북한군 병령의 특징은 우리 말하면 관물함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관물함이 없고 저게 이제
베개 있고 그 위에 모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일체 모든 자기 비품들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 관물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사생활 같은 건 없는 생활 거예요? 같은 건 없는 거고 네. 이제 저기 같은 것도 웃기는데 또 한 가지는 식당에 갔는데 네. 그 식당 사진 PD님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김정은이가 식당을 갔어요. 저기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입밥에 있고 네. 빨간데 고깃국인데 저게 닭고깃국인지 돼지고깃국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계란 같아 보이는 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이 다 도자기 그릇이에요. 그리고 다 크기도 달라요. 크기도 다 다르고 다 도자기 그릇인데 여기는 뭐냐면 김일성이가 1960년대에 나의 꿈은 인민들에게 입밥에 고깃국에 그렇죠. 기와집에 비단 옷 이랬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군인들이 입밥에 고깃국을 먹는 건데 네. 저기가 이제 내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보통 일반 구분대들은 스텐 그릇을 쓰거든요. 저 사기 그릇을 어떻게 설거지를 합니까, 저걸? 얼마나 힘듭니까? 몇백 개를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개 중대 두 개 중대 저기 다 깨져 나가죠. 그렇죠. 이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또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하다 보면은 깨지기 십상이기 네. 때문에 사실 사기 그릇을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저기서는 사기 그릇이 있잖아요. 예.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저는 김정은이 온다고 네. 특별히 부대에서 마련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백공호 tank 사단장부터 중대장까지 집에 있는 도자기 그릇을 싹 다 동원해 가지고 간부들 집에 있는 간부들 집에 네. 있는 걸 그거를 보여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제 김정은이가 저 북한 말로는 저거 곡상밥이라 그래요. 그 고봉밥이죠. 여기서는 공식 고봉밥이라 표현으로는. 그러는데 네. 이제 밥을 이만큼 뭐 북한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군대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밥을 풀 때 네. 발 뒤축으로 꾹꾹 눌러서 담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는데 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밥그릇 높이긴 해요. 네. 근데 저걸 보고 우리 군인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최고사령관으로서 너무 마음이 좋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좋긴 할 거야 그날 최고사령관 온다고 이 밥에 고깃국을 줬으니까 저 한 끼는 좋았겠죠. 한 끼는 좋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아주 굉장히 만족을 표시하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저 군간 장군들 입은 장군복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소위 그 한국군이나 중국군처럼 이제 디지털복이라 그러잖아요. 디지털 위장무늬가 들어간. 위장무늬. 네. 그걸 입은 것도 약간 독특을 해요. 그전에는 뭐 이 사람처럼 입고 나온 게 앤 앞에 김정은 이제 네네. 우측으로 보이는 네. 사람이 입는 것처럼 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장군들은 다 위장복을 입었고 저것도 우리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여기다 인공기 달고. 네. 왜 저거는 미군이 여기다 성조기 달잖아요. 대한민국은 여기다 태극기 그렇죠. 달고. 네. 뭐 우리도 못할 게 어디 있어. 우리도 뭐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거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건데 참 이 앞에 있는 사람 그 장군 저기 아마 백공호 tank 사단장이 아닌가 싶은데 저 군모가 보면 딱 소련군 군모예요. 네.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저렇게 이렇게 탁 높이고 여기다 금줄 잔뜩 달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저런 걸 쓰잖아요. 퍼레이드용. 네. 정말 퍼레이드용 군복이고 저 우측으로 김정은 좌측으로 보이는 장군은 이것도 중국 군대 비슷해요. 네. 전투모라고 부르죠. 예. 네. 그리고 군복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디 갈 때 그 현지 지휘관들이 맞이하는 군복이 저런 군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그림 보고 나오다 좋으면 저건 저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 여기서 제가 군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거기에는 하얀 시트를 씌운 김정은 온다고 네. 베개를 제대로 된 베개를 준 것 같은데 일반 군부대에서는 그 천이랑 베개천이랑 시트랑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목침을 전 부대에다가 공급을 하라. 그래서 목침 있죠? 나무 딱딱한 거. 네. 목침을 공급을 했는데 이 목침이 군부대에서 서로 팔리고 판대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목침이 우선 그 단단한 떡갈나무지 그걸 만들었고 네. 그리고 다 그냥 이제까지 그 뭐 몇 개월 동안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있었으니까
건조할 대로 건조해 있고 네. 거기다 이제 군인들이 계속 베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기름기까지 묻어가지고 그거를 톡톡톡톡 째겨서 밥을 하면 아, 장작으로 쓴다. 장작으로 쓸 때는 아. 아주 그저그만이래요. 네. 그래서 목침 하나에 두부 한 모로 바꾼대요. 시장에 나가서 군인들이 네. 목침 하나를 갖다 팔면 시장 상인들이 두부 한 모를 준대요. 그 군인은 그걸 팔면 뭘 베고? 다른 사람 거 훔치면 되는 거예요. 아, 서로.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베개 안 베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베개가 없는 거야. 목침 다단계네. 목침 다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이 훔치기 시작하면 네. 그 병실에 있는 40명이 다 훔치는 거야. 그 다 훔친 사람들은 이제 두부 한 번씩은 다 먹은 사람. 두부 한 번씩 다 먹은 사람이고. 네. 그렇게 북한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실인데 이게 저는 또 여가지 북한에서 오는 걸 뭘 봤는가며 여기는 혹시 군인 밥 먹어봤습니까? 시레이션 뭐 이런 거? 아니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 저는 전투식량 말씀하시는 거죠? 전투식량. 네네. 우리 아들 부대 면회 갔다가 네.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턱 흔들다가 턱 하면 뜨거운 밥이 되고 막 그래요. 올라오죠. 네. 그런데 이전에는 북한군도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고체 연료 생각납니까? 네, 하얗게 동그란 네, 딱딱, 거에 예. 고체 연료를 한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은 고체 연료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쌀이나무를 베 가지고 네. 쌀이나무 퉁구리를 배낭에다 메고 다녀요. 아, 그 불대라고요? 뭐 전투식량 밥 끓여 먹기 먹으라고. 위해서. 그러니까 발각되겠는데요, 그러면? 아니 근데 쌀이나무가 이렇게 네. 말리면 연기가 안 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말려 가지고 네. 표본으로 퉁구리를 만든 게 북한 시장에서 넘어와서 중국 시장에서 팔려요. 아.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북한 군인들이 쓰는 쌀이나무 퉁구리를 누가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네. 요만한 퉁구리고 요만큼 한 30cm의 규격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배낭에 예, 메고 다녀야 되니까. 요만큼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반합에 밥 한 그릇을 한 번에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야 인민군대 정말 옛날 항일발전처럼 살고 있구나. 네. 이게 몇 년대 쓰던 얘기가 그렇죠. 지금 2020년대 중반에 이걸 지금 북한군이 쓰는 쌀이나무 퉁구리를 가져왔다니까요. 그걸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유튜브 소재가 될 것 같은데. 좋은 유튜버 그걸 가져다 놓고 좀 가져오려고 네. 그랬는데 그걸 못 가져왔어요. 그렇게 지금 북한 군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을 하나 좀 다시 넘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김여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예, 요 최근 시끄러웠죠. 최근 시끄럽죠. 아주 일본하고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김여정이 지난 25일 날 그 담화를 어떤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가 제가 읽을게요.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상이 우리 국무위원장을 만나려면 네. 우리 근본 문제를 다치지 말고 네. 해결될 이 말이 이래요. 납치 문제인데 납치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우리도 알재간이 없는 납치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 이제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원래 일본이 제기한 거 17명이에요. 그렇죠. 17명인데 5명이 고이즈미 수상이 데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12명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그 12명까지 다 와야 된다는 건데 북한은 그런 사람 들어온 적 없고 자기들도 우리는 모른다. 알지도 없고 우리는 알 리도 없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들어온 적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김정은은 핵과 그리고 근본 문제라는 게 북한 핵과 미사일 네. 이 문제 건드리지 말고 네. 납치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국무위원장이 마음을 써서 정치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를 만나줄 의향이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해야만 사실 북한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론치 않는다면 제가 기시다라면 왜 만납니까?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참의원 회의가 열렸는데 참의원이면 우리 국회 상원, 네, 상원이죠. 국회 상원인데 네네. 한 야당 의원이 네. 김여정 부부장이 당신이 만나자고 제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북한하고 논의를 할 의향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어요. 한국 정부 입장은 뭐냐면 일본 측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한미일과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취지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놨는데 뭐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그 그렇죠. 문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여정이가 네. 올해 들어와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월 15일 날 네. 이런 그렇죠. 내용이 담화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토 반도에서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요. 예. 네. 김정은이가 기시다 수상 각하께 아이고. 위로 전문을 보냅니다. 극진한 표현. 극진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요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북한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올해 초에 들어서서 이제 갑자기 김정은이 일본에게 구애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사건을 전후로 해서 과연 김정은은 왜 예. 갑자기 일본에게 이런 화해 손짓을 내밀고 있을까요? 근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겠는데 네네. 기시다 수상이 이렇게 말한 날 관방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일본 관방장관이 뭐 우리는 납치 문제 이런 거랑 계속해서 토론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 26일 날 김여정이 또 다른 담화를 합니다. 이 담화 내용이 또 이상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김여정이가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뭐 자주 보던 워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뚜뚜 북한이 하던 항상 소리를 하고 북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의가 없어서 네. 우리는 일본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안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놔서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김여정이가 대남 관계하고 그 대미 관계, 대일 관계를 봐요. 네. 근데 이게 당중앙의 선전부 부부장이라는 게 차관급이거든요. 네. 근데 그 차관급 밑에 최선희 외무상이랑 다 들어가서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구조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선전부가 외교부 일을 합니까? 선전부 그런데다가 선전부 그러니까 외무상은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급이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 걸 가서 받아 적어요. 네. 참 희한한 나라죠. 네. 그런데 외무성에서 이 일을 전적으로 하면 이렇게 설익은 조치를 안 내놓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느낀 건데 그거였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잘 아시겠지만 그 분야에서만 수십 년을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 건 안 하는 사람들인데 딱 저는 그 25일, 26일 그 김여정의 그 조울증 같은 그걸 보면서 참 외교 그 밑에서 지금 이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기가 잘 안 맞고 그렇죠. 그 자기가 한 말을 그 다음 날 뒤집고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일 것 같고 네. 이제 그 답변에 대한 대답을 하겠는데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네. 북한은 어쨌든 지금 그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유엔으로부터 각 나라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제재에서 풀어나서 자기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북한으로서는 네. 일본이 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식민지 36년 식민지 지배를 너네 남한엔 준 거 아니냐? 그 배상금 말씀하시는 식민지 거죠? 배상금.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는 거냐? 한국에게 준 배상금만큼 우리도 달라 이거는. 달라. 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너네 45년도부터 우리한테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았나? 네. 적대시 정책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달라. 그래서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북한 외무성 일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65년도 한일 기본 의정서에 3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다 제공을 그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 3억 달러를 중국
북한이 나름대로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0억 달러쯤 현재 되니까 시세로요? 그 90년대 네네. 수준으로 네네. 그래서 100억 달러인데 네. 그때부터 또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그게 좀 늘어나서 늘었겠네요. 200억, 300억 달러를 달라. 네. 근데 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첫째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네. 있는데 네. 한국 입장은 워낙 원칙적인 입장. 뭐 우리 그렇죠. 윤 대통령 정말 저는 네. 뭐 외교 안보 입장에서 수십 년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어느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이 하는 대북 정책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야 너네 핵 문제에서 뭔가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안 해. 그렇죠. 그 미국도 딱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조금 치면 될 것 같거든. 일본은 또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또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침으로써 한미일에서 약한 고리를 침으로써 한미일 관계를 흔들겠다.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면 야 우리 북한하고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이니 뭐냐 하다가 뒤통수 쳐서 일본이 우리 뒤통수 쳐서 북한하고 만나지 않아? 이런 남남 갈등을 형성해 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대일본 정책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북한과 일본 만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린 뭐 하고 있느냐?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200억 달러일지 300억 달러일지 모르는 그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있으면 이제 한국하고는 한번 뭐 문재인 전 정권을 통해서 미국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일본을 통해서 동경을 통해서 워싱턴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한국 것들은 못 믿겠다 이겁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이제는 네. 이제는 뭐 그리고 일본 측으로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네. 그 요코다 메구미라고 알죠. 네. 중학생 때 네. 메구미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제가 그 니가다라는 데서 납치가 됐는데 일본의 니가다요. 거길 니가다를 제가 가봤어요. 예. 제가 가봤는데 소나무 숲속으로 난 길이 있어요. 그게 네.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거기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를 이거 복면을 씌워서 복면을 쓴 강도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배 밑창에다 넣고 거기서부터 원산항까지 10몇 시간을 달려서 간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일본 국민들 써서 굉장히 세거든. 국가나 정부는 뭐 했냐. 우리 12살, 13살짜리가 저렇게 대낮에 납치돼 가는데 저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걸 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납치당한 것 같고 저기도 납치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17명이 일단은 됐으니까 네, 신고가 된 사람만 17명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국민을 보호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고 이제 정부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일본 정부로서도 큰 건을 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예시로 고이즈미 총리도 당시 그 5명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지지율이 한 20%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뛰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의 어떤 집권자들은 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접촉을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여정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대화를 내놨을까? 어디선가 접촉을 했는데 네. 서로가 입장에서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납치 문제, 네. 북한 비핵화 미사일 문제 이걸 해결을 하자. 이걸 테이블에 올려놔야 우리가 정상회담에 갈 수 있지.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네를 만나는 거냐? 그렇죠. 좋은 일을 우리가 왜 그러니까 하냐 이거. 북한은 그런 거 하면 우리 안 만난다니까. 그러면 간둡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라고 지금 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회담에서 물밑 접촉에서 없으니까 한번 냅다 쳤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친다는 게 스텝이 꼬인 것 같아. 김여정의 스텝이 꼬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 뭔가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뭐 짧게나마 좀 이 기본 메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음 아이템은 뭐냐면 제가 1월 11일 날 외신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네. 정말 엄청 중요한 정보였죠. 1월 11일 날
중국 길림성 활용해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인 전승무역에서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고 예. 그것이 이제 지금 해결 단계에 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네. 그 외신이 다시 후속 보도를 했어요. 네. 후속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주동자 20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송환했어요. 네. 송환을 했는데 그 외신에 의하면 저 생각도 마찬가지고 주동자는 들어가서 처형 혹은 정치범 수용소 네. 사실 그렇게 그건 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죠. 예견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앙행당에서 이제 검열대가 들어가고 보위성에서 검열대가 들어가서 네. 검열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네. 그 검열대한테 네. 전승무역 사장이 얻어맞습니다. 아, 그 구타를 당합니다. 검열대한테 구타를 당했다고요? 당 간부들한테 아, 구타를 당해서 왜 관리를 못했냐 이런 책임 왜 이런 공화국 역사상 이런 유례 없는 일을 네가 만들었느냐? 문책을 구타로 하네요 거기는. 그렇지? 네. 이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네. 그리고 부사장이 자살을 합니다. 아,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해요. 책임을 견디지 견디지 못하고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200명이 2차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게 살금살금 전 세계에 퍼지면서 네. 단동에 있는 을지봉 무역회사라는 데서 30대 MZ세대가 폭동을 일으켰어. 아, 또 일으켰습니까? 또 일으켰어. 네. 또 일으켰고 아프리카 제가 있던 꽁고공화국에서 예. 근로자들이 거기는 30대 근로자들이 건설자들이겠네요. 건설자들이. 콩고면. 네네. 건설자들이 거기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나가서 코로나 있는 동안은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네. 지려보내 달라. 아, 이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네. 그랬는데 그 무역행사 사장이 예. 너같이 재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힘드니 좀 더 일을 하자. 그러니까 뒷판을 뒤집어 엎은 거야. 그렇죠. 가서 자식들도 봐야 되고. 자식들도 보고 가서 와이프도 만나야 보고 되는데. 엄마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 못하고 일만 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니까 이건 뭐야 하고 또 폭동을 일으켰어. 그 사실 노예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5년 전, 6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거의 지금 폭동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북한 해외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통수라고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 부대에서 네. 부대로 기밀 문건을 옮기는 군 병사를 기통수라 그래요. 기밀 통신 수단이라고. 그래서 기통수라 그러는데 네. 북한에서 이 제재가 심하니까 송금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방에다가 달러를 한 뭉치씩 쥐고 네. 그걸 중국까지 움직이는 사람을 기통수라 그러는데요. 아, 요즘 또 요즘으로 기통수라 그러는데. 네. 의미가 있는 단어네요. 예,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일단 돈 옮기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군대식으로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통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그 기통수들이 돈을 가지고 옮기면서 갖다 놓고 가면서 소식을 가져가는 거야. 가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소식을 여기로 전달하고 여기 전달, 여기 소식을 또 저기로 전달하고. 네. 그러니까 10여만 명의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거의 중국 길림성 사건을 들었다는 거야. 아, 그 방금 10만 명, 그러면 지금 노동자가 10만 명이 10여만 명이 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9만 명 정도가 나가 있고 네. 러시아에 한 2만 명 정도가 나가 있고 중동 아프리카에 또 나가 있는 거 하면 그냥 제가 10여만 명이라고만 하겠는데 네. 여기가 술렁술렁술렁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이러면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폭동에 대처하는 북한 당국의 어떤 그런 모습도 다 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다 봤을 테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또 어떤 소식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10만 명을 다 바꿔서 들어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 10만 명을 다 갖다 정치범 수용소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정치범수 터져 나가겠는데. 터져 나가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 원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새까맣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어둡다고. 네. 지금 북한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30대 MZ 세대다. MZ 세대가 공화당 주동이 세대가 됐다. 주동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저희가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장마당 세대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네, 희망을 가지시고 네,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네, 아마 평양에서도 어느 날 따뜻한 봄 같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네. 말씀 또 해주시죠. 네, 고용환의 평양 현미경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환의 평양 현미경 김금혁이었습니다. 고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